전 모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국어 선생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지문, 글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 자체가 정보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사고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 정보를 어떻게 잘 진술할까의 문제가 저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우리가 사실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정보의 값들을 읽고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막 느끼시나요? 그 MBTI가 F네요. 저는 타고난 T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글을 읽을 때는 느껴지는 게 없고 오로지 몇 가지의 정보값이 여기에 코딩되어 있을까라고 사고하면서 저는 글을 읽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사고방식이 시험을 볼 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떤 사고과정으로? 이 글의 정보의 값이 몇 개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사고할 때 비로소 시험 점수가 국어, 영어에서 극대화가 돼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리포터를 봐라.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리포터를 봐라. 수능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은 단락을 읽고 핵심 정보가 몇 개인지를 고민해봐라. 접근법이 완전 다르죠. 글을 읽는다. 국어 공부를 잘하면 과연 문학소년일까요? 문학소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능 국어를 잘 보는 놈들은 변태입니다.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 다르죠. 우린 대부분 국어 점수가 떨어지면은 너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이래 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애가 국어가 4등급밖에 안 나오는 걸 전 본 적이 있어요. 읽었던 소설 종류만 150개가 넘는 그런 문학 소년이 국어, 수능, 문학에서 처참한 점수를 기록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수능, 국어, 영어가 진짜 국어,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발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발문이 뭐죠? 글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그 정보로 뭐를 구성하는 거야? 선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역으로 따라가면은 보기문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글 전체를 가지고 출제한 게 아니라 글의 핵심 정보를 추출해서 그거를 믹스해서 보기문을 만들겠구나라는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시험은 이 수능 영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문을 읽고 뭐를 느껴야 되냐면 이 글의 중심 포인트가 이거와 이거구나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뭘로 연결시켜야 되죠? 보기문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추상적인 수업을 듣다 보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떤 거를? 1995년 수능부터 현재 모든 평가원 및 수능 시험에서 정보의 값들은 다음 논리 공식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인과관계. 인과관계. 자, 그러면 원인과 결과인데요. 우리가 어떤 정보가 A와 B라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단락을 읽었는데 단락을 읽고 여기서 중요한 정보 포인트를 A와 B로 분류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 B의 관계가 인과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원인 정보값이고 하나는 결과 정보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인과 결과로 지문을 파악한 사람들은 이걸 기반으로 주제문을 풀었을 때 압도적으로 쉽게 선지 파악이 가능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보기문을 보고 주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을 때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보기문 1번이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조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두 번째, 비교와 대조. 이 비교와 대조는 국어에서 비교는 공통점, 그렇죠? 유사점과 공통점. 대조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거, 대조되는 거. 기호로 나타내면 A vs B 구조라고 합니다. A vs B 구조. 한 단락에 두 가지가 대립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맨날 얘기하잖아.
이 땡땡과 R 땡땡. 맨날 대립을 시키죠. 제가 해설 들 때. 자, 세 번째. 순서와 배열. 시간 순서와 공간점 배열. 이거는 예시를 보지 않으면 무슨 개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장, 요지는 하나의 일관된 정보가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장과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주장과 요지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완결될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말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근거 같은 것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근거 또한 주장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제와 제목부터는 한 단락에 똑같이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구성이 되어 있는 글이 있는 반면 반대로 두 가지 정보 이상의 정보값이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요지를 맞추는데 주제 제목을 틀리는 애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일편단심형 글읽기라고 합니다. 일편단심형 글읽기. 무슨 얘기죠? 하나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자꾸 글을 읽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한글 예시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볼 건데 그 전에 자, 지금 이론 수업이니까 빨리 넘어갈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보의 관계 카테고리 이외에도 대조라는 카테고리 계열 안에는 원래 정반합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라고 하는 넓은 카테고리 안에 정반합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게 있는데 왜 내가 따로 빼놨냐면 이런 식으로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반합이라는 카테고리로 지금부터 여기 예시 다 들어드릴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A vs B 구조, 정반합 구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수능에서. 통합적인 합이 있고요. 통합적인 합이라는 것은 thesis와 antithesis, 이거는 읽지 마세요. 정, 반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정은 렉스캉이고 반은 이땡땡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결합한 결론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다녀라. 이런 식으로. 둘 다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선택적 합이 있습니다. 선택적 합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영어는 이제 뺄게. 국어 vs 수학. 국어 vs 수학이라고 할게. 이제 큰 수능의 두 축. 국어 vs 수학. 두 대립되는 요소 중에 야, 국어랑 수학 중에 뭐가 더 대학이 유리해? 그런 관점. 선택을 내리는 관점으로 글을 쓰는 거. 그게 뭐죠? 정반합에서 선택적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적 합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선택적 합은 A vs B에서 뭘로 나오는 거야? A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B라고 결론을 내리는 정반합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변형적 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A vs B 구조지만 새로운 정보로 귀결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과 반을 변형시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수능 국어 vs 수학.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야, 영어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를 뭐라고 하죠? 변형적 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수능 글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지와 주장에서는 첫 문장에 나왔었던 중요한 문장을 읽고 이 뒷부분을 다 근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요지와 주장을 펼치면서 글쓰기를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20번과 21번은 20번과 22번은 앞뒤를 잘 읽어야 정답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주제랑 제목은 그만큼 패턴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네 가지 패턴 배웠죠? 주제 찾을 때 뭐였어요? 첫 번째가 인과. 자, 인과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가 원인, 결과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반드시 원인과 결과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복임은 선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오답 같은 경우는 A는 맞는데 C랑 결합되어 있고 아니면은 B는 맞는데 D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핵심 정보가 아닌 것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끼워 넣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국어 시험 똑같습니다. 나중에 비문학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비문학 출제할 때 단락별로 보기문 발췌해가지고 출제한단 말이에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음 글을 읽고 A 부분을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올바르게 추론하지 않은 것은 다 똑같은 문제야. 발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섞어놔서 오답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영어도 똑같아요. 결국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이 글을 읽을 때 뭐가 A 정보고 뭐가 B 정보인지를 파악하고 둘의 관계가 인과인지 대조인지 순서인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론 수업만 들으니까 뭔 개소리냐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언어 지능을 높이기 위한 수업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글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걸 코칭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듣는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안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이론이잖아요. 이론. 중요한 건 직접 내가 느껴봐야 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론은 먼저 외우셔야 돼요. 지금. 총 몇 가지냐면은 잘 들어. 자, 앞에 보세요. 자, 화면 끄고. 자, 몇 가지인지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단락에 2가지 이상의 정보값이 섞여 있을 때는 총 크게 분류하면 4가지 패턴입니다. 뭐라고 했죠? 인과, 원인과 결과. 두 번째 뭐라고요? 재현이? 두 번째 뭐라고요? 비교와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세 번째가 뭐였죠? 시간과 장소의 순서였어요. 네 번째가 뭐죠? 정반합입니다. 정반합. 정반합에는 총 몇 가지가 있었죠? 중요한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결론이 합쳐지는 거. A vs B인데 A 플러스 B로 결론이 나는 거. 그 다음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A vs B인데 뭘로 끝나? A로 결론 내리거나 B로 결론 내리거나. 마지막이 뭐였죠? 새로운 대안 제시입니다. A vs B인데 갑자기 결론이 뭐야? C였습니다. 이러한 글쓰기의 기본적 패턴을 인지하고 단락 읽기를 하셔야 보입니다. 중요 정보들이. 그리고 이거는 주제 푸는 거랑 하등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글 읽기의 본질입니다. 선생님, 우리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에서 뭘 배웠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놀랍게도 니네는 챕터 1, 2, 3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몰라. 챕터 1과 2에서 난 뭘 가르쳐 줬냐면 주장과 요지를 드러내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네한테 가르쳐 줬었어. 영어에서 어떤 구문을 쓰면 주장과 요점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가르쳤다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의 단락을 정보를 분석하는 툴을 알려주는 게 오늘 시간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교재에서 이 부분을 먼저 외우시고 연습 문제 9개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외우고 외운 대로 출발하세요.